많이 어려워. 제일 어려운 파트고 아마 한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서 중간고사 할 텐데 총 3단원이니까 여기가 1단원 마지막 단원이거든. 한 2단원 중간까지 해서 중간고사 할 텐데 그 전체 중에 여기가 제일 어려울 거야. 킬러 파트고 그래서 좀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기 맨 첫 번째 부분 1교시 할 거고 요거 두 개는 2교시 할 건데 여기 부분은 어렵지 않아. 통합과학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근데 요 1교시 할 요 부분은 자세하게 배우지 않아가지고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 변별력이 확보되는 그런 문제고 난이도도 되게 높게 나올 거야. 일단 첫 번째부터 보면은 기후변화의 원인이라고 적혀있지. 그래서 기후는 어떤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날씨의 종합적인 상태. 뭐 당연하죠. 그다음에 기후변화 보면은 자연적 기후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오지 않는 평균 기후계의 변화. 그래서 뭐 빙하기, 간빙기 이런 거 배웠었잖아. 이렇게 일정한 온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 이런 걸 이제 기후라고 하죠. 여름에 뭐 온난화고 겨울에 한랭하고 이런 것도. 그래서 여기는 뭐 별거 없어요. 1번 기후는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 그 다음에 대기 구성 성분, 그 다음에 지표면의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해 변할 수 있고 각각 하나씩 뒤에서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근데 지금 간단하게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이 기후변화는 이러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대요. 어떤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지 이렇게 뭐 자동차 기울기 변화, 이식률 변화, 해양활동 변화, 화산활동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하나씩 다 할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또 최근에는 인간의 활동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대. 이 위에서는 다 약간 자연적인 거였는데 인간의 활동이 또 지구의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주고 있대. 자연적 요인,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인위적 요인. 원인 보면은 크게 자연적 요인이랑 인위적 요인으로 구분된대. 두 가지. 자연적 요인은 또 지구 외적 요인이랑 내적 요인으로 구분된대. 지구 안에서 자연적인 게 일어나는 거, 뭐 화산 폭발 같은 거 그런 건 내적 요인인데 지구 외적은 태양계까지 넓게 보는 거야. 태양과의 관계. 그래서 왼쪽 한번 보면은 뭐 지구 최근 50년 동안 지구 기후 변화 현황 이거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지금 200만 년 만에 최고치래. 또 해수면은 3천만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고 얼음 면적도 지금 제일 최저래. 빙하 후퇴 속도도 너무너무 빠르대. 그래서 지금 뭐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걸 나타내는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밑에 부분 기후 변화의 원인 아래 부분 보면 이렇게 나뉜다는 거. 자연적이랑 인위적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연적은 지구 내적이랑 외적 이렇게 총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다 킬러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지구 외적 부분이야. 그리고 내적도 그냥 뭐 외우면 돼. 5가지 있는데 그냥 현상이라서 외우면 되고 인위적 요인은 진짜 뭐 3줄 적혀 있어. 얘는 별거 없어. 그냥 인간이 화석연료 많이 써가지고 공장 돌아가면서 온도 높아진다 이런 거거든. 우리는 외적 요인을 좀 잘 보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3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봐보자. 일단은 요 외적 요인 하기 전에 총 3가지 하기 전에 좀 기본적인 거 한번 볼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잖아. 근데 이 공전 궤도가 동그란 게 아니라 살짝 타원형이야. 타원형. 뭐 아직 기하를 배울지 안 배울지 모르겠지만 타원은 이렇게 장방경이랑 단방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안에 초점이 이렇게 2개가 있어. 원에 중심이 있는 것처럼 타원은 초점이 이렇게 있거든. 이 초점 사이에 똑같은 일정한 거리를 이렇게 연결한 게 타원이란 말이야. 이 초점 두 자리 중에 하나가 태양, 하나가 지구야. 태양이 여기 이렇게 있고 지구가 여기 이렇게 있어. 잠깐만 여기 있다. 태양이 여기 있는 걸로 치자. 그럼 지구는 여기가 아니라 미안해. 이렇게 돌겠지 태양 주변에. 공전 궤도니까 항상 공전 궤도는 서에서 동으로. 이거 기억해줘야 돼.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럼 지구가 여기 있거나 뭐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구는 이제 자전축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기울어져 있고 태양 쪽으로 위쪽에 있는 게 북반구, 남쪽에 있는 게 남반구. 그래서 위쪽에 있는 게 북반구, 남반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지. 근데 이렇게 태양과 가까이 있는 점을 뭐라고 하냐면 근일점이라고. 앞으로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올 거니까 한번 보면은 태양과 멀리 있는 점은 원일점이라고. 이렇게.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우리 북반구 기준으로 하면은 북반구는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잖아. 그럼 태양에서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지? 그래서 겨울이야. 겨울. 북반구 기준 근일점에서 겨울. 그 다음에 원일점에서는 여름이야. 그래서 이거 외울 때 그냥 이응이니까 이응으로 외우고 기역이니까 기역으로 외우라고 하거든. 근일점은 겨울, 원일점은 여름. 이건 지금 현재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현재를 기본으로 이 상태는 외우고 있어야 돼. 왜냐면 앞으로 계속해서 변할 거야. 이 자전축이 이렇게 갈 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세차운동이라고 이렇게 돈단 말이야. 그래서 이만큼 변하기도 할 거고, 요 찌그러진 정도를 이심률이라고 하는데 이심률도 조금씩 변해. 그러니까 이 공정 궤도가 타원이 아니고 좀 원에 가까워질 때도 있어. 이렇게 계속 변하니까 지금 현재 상태를 좀 기억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에서는 여름, 남반구는 겨울, 여름 이렇게 되겠지. 남반구는 항상 반대니까 그냥 북반구만 외워두고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 이렇게 하나만 좀 여기다 적어줄 거는 뭐 자전축이 이런 거잖아. 근데 얘네도 이렇게 계속 빙빙 돌아. 팽이처럼 그런 현상이 있어. 자전축은 근데 서에서 동 말고 반대로 동에서 서로 빙빙 돕니다. 이것만 좀 기억해두세요. 공전궤도는 서에서 동으로,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공전을 하고 자전축은 동에서 서로 돕니다. 시계 방향이지. 얘는 반시계. 이게 그냥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고, 여기서 조금씩 계속해서 변할 거야.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볼게. 지구 자전축에 세차운동이라고 적혀있어. 세차운동 여기 밑에 보면은 회전운동하는 물체의 회전축이 도는 형상이래.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삥삥 도는 거야. 요런 게 세차운동이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기가 26,000년을 주기라고. 요거 네모 외워줘야 돼. 이거 이제 세 가지 현상의 주기들 다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지구의 자전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데, 자전 방향은 서에서 동으로 반시계 방향, 세차운동은 동에서 서로 시계 방향으로 돈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그냥 조그맣게 하나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만약에 북극에서 위에서 지구를 이렇게 바라본다고 치면 우리 자전축은 지금 현재 여기 있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위에서 이렇게 쳐다봤다고 했을 때 이쪽 오른쪽 끝에 있단 말이야. 이게 현재야. 이거 그냥 원 그리고 조그맣게 그려줘. 이렇게. 그럼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13,000년 후. 그러니까 26,000년이 주기잖아. 그럼 26,000년이 지나면 그냥 다시 이 상태가 되는 거야. 한 바퀴 돌아가지고. 13,000년 후에는 어디 있을까? 자전축이 여기에 있겠지.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반대 방향. 자전축이 이렇게 되니까. 다시 26,000년 후에는 원상복귀 하겠지. 여기 오겠지. 현재랑 똑같겠지. 한 바퀴 돌았으니까. 사실 13,000년 후가 완자 같은 데서는 이제 자주 나오지만 진짜 시험 문제에서는 너무 쉬워. 그냥 반대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가운데로 조그맣게 적어주면 이 13,000년 후의 절반, 6,500년 후. 얘가 진짜 많이 나오지. 그 다음에 13,000년에서도 6,500년 더하면 19,500년 후. 그러니까 26,000년을 이제 4등분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보통은 많이 안 외우고 있단 말이야. 동에서 서로 가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하잖아. 그럼 자전축은 여기 위치인 거야. 이거를 위치를 많이 헷갈려요. 여긴지를 많이 헷갈려 하거든. 우린 처음부터 외우고 갈 거야. 좀 여기 이건 어려운 파트거든. 6,500년 후랑 19,500년 후는 잘 많이 안 하고 가. 이것만 하고 가. 이것도 지금 외워주자. 이 말은 자전축이 앞으로 있다는 거는 지구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얘는 이렇게 뒤로 쏠려 있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변한다. 그러면 이거 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지금 현재 상태야.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 현재 상태를 꼭 외우고 있어야 돼. 자전축이 이렇게 요렇게 되어 있다는 거. 오른쪽으로 요렇게 생겼다는 거. 이게 현재 상태. 근데 13,000년 후에는 이 점이 여기로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바뀌어. 자전축 방향이 요렇게 바뀌어. 그럼 어때? 계절도 완전 변하겠지?
북반구를 기준으로 이게 적어놓은 거거든, 계절에. 북반구를 기준으로 원일점에서 태양의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어. 그럼 겨울로 변해. 남반구는 반대니까 또 여름. 근일점에서는 여름, 겨울로 변해. 그치? 그래서 요거 하나 적어주세요. 이제 겨울에는 원래는 근일점에서 겨울이었잖아. 그러니까 남반구랑 비교했을 때 남반구의 겨울이 더 추워.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겨울이잖아. 먼데 고개도 이쪽 반대쪽으로 돌리고 있어. 그러니까 북반구랑 비교를 했을 때 겨울이 남반구에서 더 춥단 말이야. 만약에 13,000년 후가 되면은 반대로 되니까 겨울이 더 추워져. 이 두 글자만 적어놔. 겨울이 원래는 근일점이었는데 원일점으로 됐으니까 더 추워져. 여름은 원래 원일점이었어. 그러니까 태양에서 멀었어. 근데 태양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여름이 됐잖아. 그러니까 더 뜨거워져.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적는 거야.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엔 더 뜨거워. 앞으로 지금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외우지 말고 암기하면은 하나도 없어. 여기 외울 거. 다 자료 해석하면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원래 여름이 근일점에서였는데 좀 뜨거웠는데 원일점으로 멀어졌잖아? 그러니까 덜 뜨거워. 이건 남반구 기준. 그 다음에 겨울은 지금 가까워졌잖아. 멀었는데 원일점이었는데 가까워졌으니까 덜 추워져. 햇빛 더 많이 받아. 내가 이걸 왜 적었냐면 이제 이 문제에서 뭐가 나오냐면 연교차가 항상 나와. 그럼 북반구는 겨울에 더 추워지고 여름에 더 뜨거워졌잖아. 그럼 연교차가 어때? 연교차가 증가해. 여름에 더 덥고 겨울에 더 춥고. 남반구는 여름에 덜 뜨겁고 겨울에 덜 춥대. 그럼 온도 차이가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연교차가 감소해. 항상 연교차가 자주 나오거든, 이런 문제에서는. 그래서 13,000년 후를 기준으로 북반구는 연교차 증가, 남반구는 연교차 감소. 이것만 최종적으로 외워두면 돼. 이 과정은 이해를 하면은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은 현재 북반구는 원일점에서 여름, 근일점에서 겨울, 이응, 기억.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에 멀고 겨울에 가깝다. 원일점이고 근일점이니까. 남반구는 그냥 반대로 읽어주면 돼. 원일점은 겨울이고 근일점은 여름이니까 태양 사이의 거리는 여름에 가깝고 근일점이니까 겨울에 멀다. 지금 이게 현재 상태. 현재를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 다음 세차운동이 일어나서 13,000년 후가 되면은 원일점에서 겨울이 되고 우리 원래 이응이었는데 계절이 바뀌어버리지. 그 다음에 근일점에서는 여름이 된다.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는 현재보다 여름이 더 가까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멀어진다. 더 추워진다. 여름의 기온은 현재보다 높아지고 겨울의 기온은 현재보다 낮아져서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왜냐면 남반구는 또 반대니까. 남반구도 그냥 읽어보면은 결국엔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아진다. 왜냐면 여름에 덜 뜨거워지고 겨울에 덜 추워지니까. 요렇게. 그 다음에 이 13,000년은 밑에 그냥 조그맣게 이것만 한번 적어줘. 이렇게 상궤도가 있고 똑같이 이렇게 있을 때 내가 6,500년 후도 한번 그려볼게. 이렇게 4개가 있다고 지금 계절마다. 6,500년 후는 자전축의 위치가 여기잖아. 이거를 이렇게 찍어두는 게 좋아. 그러면 겨울이랑 여름이 이 끝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기잖아. 그러면 이 지구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 있다 생각하면 돼. 그럼 북반구 부분은 태양 쪽으로 가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름, 남반구는 여기서 겨울. 그리고 반대로 이쪽 앞으로 쏠려 있으니까 태양을 등지고 있는 거야. 이 엉덩이 부분이 태양 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이겠지. 이때는 겨울, 여름. 이것만 찍어주면은 어차피 반시계 방향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겨울 다음에는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여기는 체크해주면 돼. 사실 겨울, 여름이 쉬운데 여기는 좀 많이 헷갈려. 봄, 가을. 봄, 가을, 가을, 봄. 이렇게 되겠죠? 6,500년 후에는. 사실 이런 문제집에 6,500년, 19,500년 체크가 되어 있지도 않아. 항상 문제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거 그림 그려두는 게 좋습니다. 외워야 될 게 좀 많아. 그래서 그나마 3
세 개 중에 세차 운동이 조금 복잡하고 나머지 두 개는 별거 없어. 두 번째 한번 볼게.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래. 자, 세차 운동은 그냥 이 자전축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였어. 그래서 요거 아니면 요거 이렇게 도는 거였는데 이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그냥 이렇게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건 맞는데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정도 기울어진 건 맞는데 이 기울어진 정도가 좀 심하다는 거야. 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 지금 요 기본 지금 현재 상태는 항상 23.5도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21.5도부터 24.5도까지 변한대. 이 정도가 그냥 기울기 변화야. 그래서 얘 주기는 41,000년. 주기 지금 다 외워줘야 돼. 세차운동은 26,000년. 자전축 경사각 변화는 41,000년.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남중고도라는 게 중요해. 이런 거 한 번씩 배웠지? 이 왼쪽 하단에 보면은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되어 있어.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높이 떠 있을 때 고도래요. 태양의 남중고도는 여름에 높고 겨울에 낮다. 남중고도 할 때 항상 그리는 그림이 요건데 지표면 이렇게 있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봄, 가을에 태양이 이렇게 지고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져. 이게 봄, 가을. 그럼 여름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뜨고 이렇게 져. 그래서 겨울이 짧지. 봄, 가을로. 겨울은 여기서. 겨울은 밤이 제일 길지. 여름은 밤이 짧고. 여기가 여름. 이건 뭐 중요한 그림은 아니야. 어려운 그렸으니까. 그래서 뭐 해가 여름엔 여기서 뜨고, 봄, 가을은 여기서 뜨고, 겨울에는 여기서 뜬다. 이런 위치를 남쪽에 있을 때 높이를. 여름에 제일 높게 뜬다는 거지. 그럼 우리 손전등 같은 것도 그냥 정수리에 이렇게 되는 거랑 비스듬하게 되는 거랑 비교했을 때 정수리 위에서 됐을 때 제일 뜨겁잖아. 그러니까 여름에 제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것도 똑같은 위치에서 봤을 때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고 치면 각도가 요만큼이고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했을 때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고 치면 각도가 요만큼이야. 그러니까 북반구에서 자전축의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질수록 남중고도가 높은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도 많이 받는 거지. 그다음에 겨울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태양이 있다고 했을 때 이만큼만 기울어진다면 여기서는 너무 많이 기울어졌으니까 거의 눕혀있지. 남중고도가 낮은 거지 겨울에는. 별거 없어.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에는 남중고도가 낮다. 이거 기억하면 돼. 여름에 이거 적어주자. 위로 적어놔. 남중고도가 높고 겨울에 남중고도가 낮다. 그러면은 남중고도가 높으면 정수리에서 쏘는 거니까 기온이 높아.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뜨거워. 더 뜨. 그 다음에 남중고도가 낮으면 기온이 낮아지니까 평소보다 덜 추워. 그럼 우리는 항상 연교차로 연관지어야 된다 했잖아. 그럼 기울기 경사각이 커지면은 연교차가 커져. 지금 두 개 했어. 세차운동 13,000년 후에는 북반구에서 연교차 커지고 남반구에서 연교차 작아져. 이렇게 크게만 외우면 돼. 지금은. 그다음에 자전축 경사각 변화. 이거 지금 북반구 기준으로 쓴 건데 얘는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북반구랑 남반구가 동일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동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세차운동 할 때는 13,000년 후에 북반구는 연교차 커지고 남반구는 연교차 작아졌잖아. 그 이유는 계절이 아예 바뀌니까 그래. 얘는 계절은 안 변하고 요 경사각만 변하잖아. 그래서 내가 남반구도 똑같이 해줬잖아. 얘는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가 커져. 그러니까 이걸 또 반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외울 때 그냥 아예 반대로 외워버리면 되게 많이 헷갈리거든. 경사각 변화는 북반구나 남반구나 그냥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가 커진다. 지금 두 개만 했는데도 외울 거 많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경사각은 태양의 남중고도랑 관련이 있는 거야. 증가하여 연교차가 증가한다. 이건 북반구나 남반구 둘 다. 그리고 이 조건도 기억을 해야 돼. 커질
연교차가 커진다. 그러면 이 다음 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 자,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이렇게 기본이 23.5도인데 21.5도, 24.5도까지 이런 식으로 변한다. 평상시에는 23.5도인데 기울기가 커질 때는 이 위에 그림, 기울기가 작아질 때는 아래 그림. 그럼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 더 추워지는 거니까 연교차가 커진다는 거지. 오른쪽 읽어보면은 마지막 줄만 읽어보면은 현재보다 여름에 기온이 높아지고 겨울에 기온이 낮아져서 연교차가 함께 커진다. 그다음에 기울기가 작아질 때는 연교차가 현재보다 작아진다. 너무 당연한 말이야. 요거 기억하면 되고 이 오른쪽 부분 요거 중요한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 보면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나 기울기가 변하면 계절에 따라서 북반구와 남반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변하지만 지금 이거 세차운동 말하는 거야? 경사 방향 이런 게 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하지. 근데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금 이만큼 경사만 변하는 거니까 실제 태양이랑 지구 사이에 그 거리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요거 중에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가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1년 동안 지구가 받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일정하여 지구의 연평균 기온은 일정하다. 문제에서 이렇게 뭐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증가한다. 남중 고도가 증가하고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 증가하면 태양에서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면 우리가 북반구를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지구 전체가 받는 에너지는 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변하는 게 없잖아. 자전축 경사각만 변하는 거지. 똑같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 항상 일정해. 근데 이 세 번째에서 배울 20률 변화가 나오거든. 20률은 이 타원형이 원이 되는 거야. 공정 궤도가. 그럼 여기서는 태양에서 지구까지의 위치가 변해. 태양열에 여기 보면 이 위치가 변해. 태양에서 조금 더 가까워졌다가 멀어졌다가 이게 변한단 말이야. 그러면 1년 동안 지구가 받는 총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은 변할 수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근데 자전축 경사각만 봤을 때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런 거 자주 나오고요. 그럼 세 번째, 지구 공정궤도 20률 변화. 자, 20률이라는 거 한번 오른쪽 볼게. 타원은 항상 초점이라고 점 두 개, 중심이 되는 점 두 개가 있는데 이 떨어져 있는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래요. 그래서 타원의 납작한 정도를 나타내는데 납작한 정도 밑줄. 그러면 숫자가 크면 클수록 납작하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0이면 그냥 완전 원. 20률이 0이면 원, 그 다음에 1에 가까울수록 타원인 거야. 20률의 그 정도는 크기는 0에서 1 사이로만 정해집니다. 20률이 작을수록 원. 2라고 하는데 2가 0이면 1이라고 하고 공정궤도 20률의 값은 0.005에서 0.058 사이에서 변한대. 숫자는 안 외워도 돼. 지금 1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면 돼. 살짝 타원. 별로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태양이 너무 크니까 지구에 비해서. 그럼 한번 보자. 공정궤도 20률의 변화는 지구의 공정궤도는 약 10만 년을 주기로. 계속 외워줘야 돼. 세차운동은 26,000년, 자전축 경사부 변화는 41,000년, 마지막 20률 변화는 10만 년. 지금은 원에 가까운 궤도지만 납작한 타원 궤도로도 변한대요. 공정궤도 모양에 따라서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가 변하여서 기후가 변한다. 그럼 얘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를 내가 요 길쭉한 애로 생각할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원으로 될 때 20률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졌다 작아졌다 이렇게 반복한대. 10만 년을 주기로. 그러니까 우린 평생 동안 볼 일은 없겠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우린 항상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 북반구는 여름, 겨울. 얘도 근일점에서 겨울, 여름 이렇게 되어 있지. 세차운동 말고 계절이 변하는 건 없어. 세차운동만 완전히 반대로 변하는 거기 때문에 계절이 변하고 20률이랑 자전축 경사각에서는 계절은 똑같아. 그대로야. 여름, 겨울, 여름, 겨울.
근데 요걸 보면 돼. 우린 또 연교차를 봐야 되니까 20률이 작아질 때 여름이 더 더워지냐 덜 더워지냐 그거를 생각하면 되거든. 그럼 이제 20률 작아질 때를 기준으로 한번 볼게.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의 연교차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안 외워도 그냥 내가 직접 해보면 다 알 수 있는 거야. 여기 파트는 원일점에서 지금 원일점이 여기에서 여기로 변했잖아. 지금 이 길쭉한 애에서 동그란 애로 변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20률이 작아지는 거니까. 그럼 원래 길쭉한 애 타원형에서 태양이랑 지구 사이 거리가 엄청 멀지. 원일점이니까 타원이니까. 근데 원은 이 중심을 기준으로 모든 구간 이 반지름이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근일점이나 원일점이나 차이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면 돼. 물론 완전히 0, 20률이 0인 건 아니니까 완전히 차이가 없진 않겠지만 이 타원형이랑 비교했을 때 원일점이랑 근일점 차이가 거의 없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원래 엄청 멀었는데 20률이 작아지면 좀 더 가까워지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는 거야. 여기는 더 뜨거워.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졌으니까요. 그럼 겨울에는 원래는 우리 근일점에서 되게 가까웠지 태양이랑. 근데 원이 되면서 원래 위치보다 좀 더 멀어졌어. 그러니까 더 추워지겠죠? 마찬가지로 남반구도 똑같이 생각하면 돼. 원래 여기서 겨울, 원일점에서 겨울이야. 얼마나 추워. 근데 조금 더 가까워졌지. 20률이 작아지면서. 그러니까 덜 추워지고 여름도 마찬가지로 덜 뜨거워져. 왜냐면 근일점에서 여름이잖아. 남반구는. 근데 원궤도가 되면서 조금 더 멀어진 거야. 그러니까 덜 뜨거워지지. 그럼 이제 예상할 수 있어. 북반구는 더 뜨겁고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커져. 연교차가 커져. 그 다음에 남반구는 덜 춥고 덜 뜨거우니까 연교차가 작아져. 자, 하나도 규칙 없어. 세차운동은 13,000년 후에 북반구가 커지고 남반구 작아지고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부 변화는 경사각이 커질수록 남은 북반구 둘 다 연교차 커지고 그 다음에 지구 공전궤도 20률 변화는 이 20률이 커지고 작아지는 거랑 약간 반비례야. 북반구를 기준으로 외웠을 때 20률이 작아지면은 연교차 커지고 20률이 커지면은 연교차 작아지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을 때 북반구, 남반구에서 다 연교차가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이 반대 방향에서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다 외워줘야 돼. 이해를 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20률 커질 때 한번 읽어보면은 커진다는 말은 타원 궤도에 가까울 때 납작한 정도가 클 때라는 소리겠죠? 북반구는 여름일 때 태양에서 멀어지고 북반구는 겨울일 때 태양에 가까워진다. 타원 궤도가 심해지면 더 찌그러지는 거니까 먼 곳은 더 멀고 가까운 곳은 더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연교차가 결국엔 작아지겠지. 북반구 기준이야. 그 다음에 20률이 작아질 때는 원궤도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원래 먼 곳은 가까워져. 원이 되는 거니까. 가까워져. 그러면 더 뜨거워져.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에는 가까운 곳이 이제 멀어지니까 겨울에는 더 추워지지. 그러니까 더 뜨겁고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증가하는 거야. 커진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먼저 하면은 오른쪽에 뭐 지구의 공전궤도가 완전히 원 모양이 아닌 까닭, 뭐 다른 천체가 지구에 미친 중력 때문에 공전궤도는 원궤도에 가까운 모양이래요. 완전 원은 아니고 이건 그냥 참고하면 되고 요거 완전 원을 기억해줘야겠지. 연교차가 커지는 경우를 기준으로 모든 경우를 다 포함한 거야. 세차운동이 지구 자전축의 경사 방향과 반대가 됐을 때 그 말은 13,000년 후에를 말하는 거야. 주기가 26,000년이니까 딱 절반이 되면은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겠지? 그러니까 이때 북반구에서 연교차가 커지고 그 다음에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가 현재보다 커질 때 이때는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커진다고 했지. 그 다음에 이 20률은 반비례라고 했어. 20률이 작아질 때 북반구는 연교차 커지고 20률이 커질 때는 남반구가 연교차 커지고 커질 때는 북반구가 작아지니까 남반구는 또 반대로 커진다는 거야.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그냥 외워두면 돼. 북반구 연교차가 커지는 거는 딱 세 가지 있죠. 세차운동이 반대, 자전축이 완전 반대일 때, 그 다음에 자전축 각도가 클 때, 각도 클 때, 그 다음에 20률 작을 때,
이렇게 됩니다. 중요해요. 이런 거 이제 근데 문제 풀면서 한 번 더 익숙해져야 돼. 계속 외워야 돼. 세차 운동, 가전축 경사각 변화, 이심률. 세차 운동에서 13,000년 후에 완전 계절이 반대가 되니까 북반구의 연교차가 커지고 자전축 경사각은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남중부도가 높아지니까 여름에 더 뜨겁고 겨울에 더 추워지면서 연교차가 커져. 근데 얘만 유일하게 남반구, 북반구 둘 다 반대 아니고 자전축 경사가 커지면 연교차 둘 다 커지고 작아지면 둘 다 작아지고 중요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심률. 찌그러진 정도를 말하는 건데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북반구는 연교차 작아져. 반대였어. 남반구는 또 그 반대. 남반구는 요 이심률만 봤을 때는 그냥 비례한다고 생각하면 돼. 북반구가 반비례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외울 거 많지. 여기 중요해. 너무 중요해.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는 그냥 살짝 깍두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별거 없어. 태양 활동의 변화도 기후에 영향을 끼친대요. 태양에 이렇게 검정색 점이 있는데 이런 걸 흑점이라고 해. 그 흑점이 많을수록 기온이 높게 평가가 될 때, 측정이 될 때. 그래서 읽어보면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면은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여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다. 근데 태양의 활동이 활발하다는 걸 어떻게 측정하냐면 이 흑점수로 측정을 해. 흑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 얘도 이것만 좀 기억해주면 돼. 약 11년을 기준으로 변하고요. 그 다음에 흑점이 많으면 기온이 높다. 이것만 알면 돼. 활발한 시기에 흑점이 많아지고 활발하지 않은 시기에는 흑점이 적어진다. 그래서 세로축의 흑점수라고 했을 때 흑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온이 높아져. 그래서 이때는 흑점이 거의 없잖아. 그때 소비강이었대. 그 다음에 이때는 흑점이 가장 많은데 이런 건 이제 극대기, 적을 때는 뭐 극소기 이렇게 부르기도 해. 여기는 뭐 진짜 별거 없어. 흑점수는. 그 다음에 자 이제 지구 외적 요인 끝난 거야. 그다음 자연적 요인 중에 지구 내적 요인도 있었지. 근데 요거는 진짜 별거 없어서 빨리빨리 볼게. 딱 5가지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지표면의 상태 변화. 지표면의 상태 변화. 자 요거는 5가지는 다 외워주긴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지표면 상태 변화. 빙하의 분포, 식생의 변화 등에 의해서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변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 요거는 반사율과 관련이 있는 말이었어. 반사율 별거 아니잖아. 반사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지표가 있으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요 반사하는 정도 반사율이 커진다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 지표에 많이 흡수되지 않고 대부분 반사해서 나간다는 거야. 그럼 투과율은 지표의 투과율은 작다고 생각하면 돼. 외우는 거 아니고 그냥 뭐 당연한 거지. 뭐 흡수율이라고 해도 되고 흡수율 지표 흡수율이라고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흡수율이 낮아지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덜 흡수되는 거니까 기온이 낮아져. 반사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를 많이 밖으로 튕겨내는 거니까 기온이 낮아진다고 생각하면 돼. 어떨 때 이런 식으로 변하냐면 첫 번째 빙하가 녹으면은 지표면의 반사율이 감소해요. 비가 많을 때 태양 복사 에너지 다 튕겨 나가잖아. 그래서 거기 빙하 위에 있으면 되게 눈 시렵잖아. 그럼 지표에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온이 상승한다. 반사율이 감소하면 기온이 상승한다. 빙하가 계속해서 줄고 있어가지고 이제 기온이 상승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숲에 나무를 베어서 농경지를 만들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증가한다. 나무 같은 게 있으면, 숲이 있으면 걔네들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다 흡수해. 근데 없으니까 반사율이 증가하는 거야. 이제 흡수를 못하고 다 반사하는 거야. 이때는 기온이 낮아진다. 반사율이 증가하면 기온은 낮아진다. 이렇게 딱 2가지가 있는데 그럼 빙하 녹으면 상승하고 나무 베면 기온 낮아지는데 이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높아지는 거야 낮아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높아. 물론 나무랑 숲 베면서 농경지 만들면서 기온이 낮아지기도 하는데 이 첫 번째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아서 결론은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야 지구가. 별거 없어. 이런 걸로 이제 변하고 또 두 번째 대기의 투과율 변화 기억해줘야 합니다. 투과율 이런 거는 화산 폭발이랑 관련이 있어. 큰 화산이 폭발하여 많은 양의 화산재가 분출되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투과율을 감소시킨대. 화산이 뭐 이렇게 있으면 화산재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대기를 이렇게 막는단 말이야.
지표까지 도달을 못하고 이 화산재 때문에 튕겨 나가는 거야. 이 화산재를 뚫고 지표에 통과를 하면 이제 투과율이 높다는 거고, 튕겨 나가니까 투과율이 감소하는 거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줄어들어서 평균 기온이 결국에는 낮아진다. 투과율이 감소해서 낮아진다. 이렇게 있고요. 투과율 및 기온 변화. 밑에 그래프 한번 보면은 아군 화산, 뭐 애치촌 화산, 피난투브 화산 이렇게 있는데, 화산 분출과 대기의 투과율 감소를 보면은 화산 분출할 때마다 투과율이 이렇게 감소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낮아지는 거. 그리고 화산 분출할 때마다 기온이 하강하는 거, 이것도 확인할 수 있어. 투과율이 감소하니까 지표면까지 태양빛이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기온이 하강하는 거야. 화산재가 분출하면 화산재가 태양빛을 반사하고 지구의 반사율이 증가하고 투과율이 감소한다. 둘은 항상 반비례지.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빛 에너지 양이 결국에 감소하고 기온도 하강한다. 별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진짜 가끔씩 나오는데, 지표면의 반사율 이것도 좀 외워두면 좋아. 빙하가 반사율이 가장 높고 콘크리트가 가장 적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이것도 진짜 가끔씩 나와. 빙하랑 침엽수림, 토양,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럼 빙하가 줄어드는 게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치겠지, 기온이 상승하는데. 그 다음에 또 왼쪽에 보면은 화산 분출과 기후 변화 보면, 대규모 화산 분출은 많은 양의 화산재와 화산가스를 방출한다.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올라가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율 증가시키고 대기 투과를 감소해서 평균 기온을 낮춘다. 여기까지가 우리 방금 한 거잖아. 평균 기온을 낮추지만 이 화산재,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등의 화산가스는 온실 효과를 강화시켜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대. 그러니까 이 화산재는 온실 기체라서 결국엔 높이기도 한다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면 돼. 우린 기본적으로 평균 기온이 낮아진다. 요렇게 외워두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와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세 개 남았어. 수력 분포의 변화. 대륙과 해양은 열 용량. 요건 이제 비열 생각하면 되는데, 중학교 때 배웠지. 어떤 물질을 1도 높이는데 들어가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야. 비열은 기본적으로 태양이 훨씬 높지. 그래서 물은 1도 높이는데 데워지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지만, 대륙은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고 그러지. 이런 게 다름으로 판의 운동으로 대륙이 이동하여 수력 분포가 변하면은 에너지 출입의 변화, 해류의 흐름 변화 등이 일어나 기후가 변한다. 이거 한번 자세히 보면은 고생대 말기에는 우리 뒤에서 배울 거지만 이렇게 대륙이 다 붙어 있었어. 요 큰 대륙을, 이 초대륙을 판게아라고 불렀지. 그래서 대륙끼리 전부 다, 이 다 떨어져 있는 대륙이 다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이제 대륙성 기후였어. 대륙성. 금방 뜨거워지고 금방 식고 이런 기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지금 현재는 어때? 현재는 우리 이렇게 가운데 큰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이런 해양들이 생겼잖아. 그래서 완전히 강한 대륙성 기후는 아니고 해양성 기후로 바뀌었대. 겨울에는 온난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지역. 그러니까 태양빛이 많이 들어온다고 금방 뜨거워지는 게 아니라 해양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때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고 이때보다는 겨울에 조금 더 온난하다는 거야.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겨울에 당연히 춥고 여름에 덥지만 이런 영향도 있다. 판의 운동으로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날 때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다.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물의 변화. 호흡과 광합성 양의 변화로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변화하여 기후가 변한다. 이산화탄소가 온실기체니까 호흡과 광합성 양 변화하겠지. 생물이 변화하면. 그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거야. 그다음 다섯 번째,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지. 엘니뇨랑 라니냐. 오타 있네. 엘니뇨랑 라니냐가 발생하면 열대 태평양의 호층 수온이 변하면서 대기 순환의 변동이 일어나서 전 지구적인 기후 변동이 일어난다. 그쵸? 이건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지구 내적 요인까지 끝. 자연적 요인 끝났어. 인위적 요인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그냥 완전 적어.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라 가볍게 읽어보면 돼. 자, 최근에는 자연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보다 인간의 활동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 의한 기후 변화가 대체로 더 크네. 완전 심각하지. 첫 번째, 온실기체 배출. 화석 연료의 연소 등으로 배출된 온실기체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인다.
이걸 지구온난화라고 하죠. 온실기체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요거까지는 우리 15계정에도 있던 건데 산화이질소라고 이 계정에서 추가된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 더 특별하게 기억해줘야 돼. 항상 추가된 거. N2 이런 식으로 씁니다. 산화이질소. 원래 이산화탄소, 메테인, 수증기밖에 없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할게. 산림 훼손과 도시화. 산림을 훼손하여 농경지 확대. 포장도로 건설, 고층 건물 건설 등을 하면 지표면의 반사율이 변화해요. 이거 아까 첫 번째 내용이었지? 기후가 변한다. 첫 번째는 그냥 빙하나 숲 같은 거 자연적으로 생기는 건데 요건 이제 인간이 강제로 만들어둔 거를 말한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그나마 중요한데 에어로졸 배출이라고. 에어로졸 처음 듣지? 이거 밑에 한번 읽어보면은 대기 중에 떠있는 1나노미터에서 100마이크로미터의 작은 액체나 고체 입자로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는 에어로졸과 낮추는 에어로졸이 있대. 근데 우리는 이 지구과학에서 배우는 에어로졸은 다 낮추는 에어로졸이야. 얘네가 이제 대다수라서 읽어보면은 화석 연료의 연소, 산업활동으로 주로 생기는 애인데 이 대기 중에서 배출된 에어로졸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낮춘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니까 이 인위적 요인에서 다 평균 기온을 높인다고만 외워준단 말이야.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에어로졸도 나쁜 거니까 기온 높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근데 얘는 반대라는 거 기억해야 돼. 에어로졸은 주로 응결핵 같은 거를 만드는 애야. 수증기로. 그러면 구름이 잘 생기겠지. 구름이 많이 생기겠지.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를 많이 시켜. 지표까지 못 들어와. 구름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는 거야. 뭐 적혀 있는데 대기 중에 떠있는 에어로졸은 태양 복사 에너지를 산란시키고 구름 생성 시 응결핵으로 작용하여 구름의 양을 증가시킨다. 그럼 구름이 많아졌으니까 반사율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태양성 에너지 양이 감소해서 결국에 기온이 하강한다. 얘만 좀 주의해줘야 돼. 기온 낮아지는 거. 응?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 요인에는 세 가지 또 있었고 마지막 왼쪽도 보면 해류 변화에 의한 기후 변화. 북아메리카랑 남아메리카 대륙이 연결된 후에는 원래는 떨어져 있었어. 근데 북극해로 유입되는 대서양의 따뜻한 표층 해수가 감소하여서 북극 부근에 빙하가 형성됐대.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돼. 그냥 이런 게 있다. 다 했어. 여기가 이제 내용이 제일 많고 다음 시간에는 별거 없어. 요거 그냥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해보자. 자, 이렇게 모든 빈칸을 너네가 다 적어볼 수 있을 정도로 외워놔야 돼. 근데 항상 뭐 북반구만 외워주면 남반구는 반대로만 하면 되니까 자전축이 기울기 변화 빼고는 그러니까 쉽게 할 수 있어. 맨 위에부터 한번 읽어보면은 태양의 뭐 남중고도 높이 떠있을 때 고도래.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 줄에 태양의 남중고도를 이용하여 계절을 알 수 있다. 남중고도가 높으면 여름, 낮으면 겨울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지.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북반구, 남반구 둘 다 남중고도가 높아지면은 이제 다 태양辐射 에너지를 많이 받기 때문에 경사각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교차가 둘 다 커진다. 이걸 실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준 거야.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되고 첫 번째부터 보면 세차운동. 지금 현재 모습이랑 13,000년 후의 모습을 체크를 한 거지. 요렇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3,000년 후에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현재 상태만 기억하면 돼. 여름은 원점, 이응. 겨울은 근일점. 겨울은 근일점. 기억. 근데 13,000년 후에는 완전 바뀌지. 여름은 근일점, 겨울은 원일점. 이 남반구는 완전 반대야. 그러면 결국엔 연교차가 커지고 남반구는 작아지고 13,000년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다 외우고 가 지금. 그 다음에 자전축 기울기 변화는 요거 21.5도에서 23.5도 요 사이가 변하는 게 기울기 변화였고 남중고도가 높아지고 여름에는 남중고도가 낮아진다. 겨울에. 여름에는 더 뜨겁고 겨울에는 더 추워지니까 연교차가 커진다. 얘는 보면 위에랑 다르게 북반구 남반구를 안 나눠놨어. 왜냐면 그냥 기울기가 켜지면 둘 다 커지니까 얘만 기억하면 돼. 다른 기울기 작아지면 둘 다 작아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가 제일 간단해. 그냥 둘 다 한 번에 묶어서 생각하면 되고 커지면 커지고 작아지면 작아지니까 또 비례해. 그래서 얘는 두 번째가 제일 간단해. 그다음 세 번째 이심률 변화. 얘는 북반구 남반구 나뉘었지. 얘는 이렇게 외우라고 했어. 이심률이랑 북반구는 항상 연교차 반비례다. 결국엔 증가하면 감소한다. 그리고 남반구는 그냥 비례로 생각해도 된다 했지? 증가하면 커진다. 감소하면 커진다. 반비례니까. 이 과정들은 그냥 그림 그려서 진짜 해보면 어렵지 않거든? 근데 우리 문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냥 결국엔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데로 외워두는 게 좋아. 모든 경우에서 연교차가 어떻게 되는지.
최종적으로 묻는 건 항상 연교차니까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그럼 1번 바로 해보자. 지구 공전궤도 20년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우리나라의 연교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바로 그림 그리면서 복잡하게 하지 말고, 물론 지금 연습할 때는 그리면서 하나씩 해석해봐도 되지만 그냥 외우면 좋다 했죠. 20년이 작아지면 우리나라의 북반구, 이미 북반구 말하는 거야. 우리나라니까 연교차는 커진다. 20년은 연교차랑 반비례 한다고 했어. 커진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한 페이지만 더 해보자. 113쪽까지만 하고 시작. 자, 이거 한번 풀어볼게. 이거 한번 지금 도전해봐. 난리가 났네. 볼게. 그림이 원래 우리는 항상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고 했잖아.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냥 항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뒤편에서 바라보면은 태양이 왼쪽에 있다고도 체크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항상 태양이 이 오른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림에서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왼쪽으로. 잘못된 거 아니고 그냥 우린 지구 경사각 이 방향으로 이 현재를 알려주니까 이 방향으로 체크하면 돼. 반대 뒤편에서 바라본 거야 이거는.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고 현재 상태면 지금 지구랑 태양이랑 가까운 상태니까 근일점이야. 그럼 여기 기준을 했을 때 북반구가 겨울, 남반구가 여름 이렇게 항상 계절 쓰고 시작하는 게 좋아. 그럼 가에서 변했을 때 지금 가는 공전궤도의 모양 변화래. 그럼 세 번째지 20일 변화. 근데 어때? 납작에서 조금 동그래졌어. 이 그림만 보면 어디가 근일점인지 원일점인지도 헷갈릴 정도야. 지금 20률이 어때? 감소한 거지. 타원에서 원에 가깝게 변했으니까. 물론 완전 동그란 원은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20률이 변한 걸로는 계절이 변하지 않는다고 했어. 그냥 그대로야. 세차운동 말고는 계절 안 변해. 위에서 계절은 여름, 겨울 반대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 차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를 보면은 경사각이 완전 반대야. 그럼 이거 세차운동도 일어났어? 근데 23.5도에서 24.5도야. 그럼 지금 자전축
똑같이 일어나. 그래서 계속 평가를 해야 돼. 계산을 막 해야 돼. 얘는 지금 그러면 이렇게 반대가 됐으니까 계절이 변하겠네. 여름, 겨울을 이렇게 변하겠네. 그러니까 원래 현재를 적어놓고 세차운동에서만 반대로 해주면 돼. 경사가 변화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계절에는. 근데 여기서는 겨울, 여름. 그러면 지금 1번 A, B, C, D 중에 남반구 계절이 여름, 겨울인 거를 체크하래. 그럼 다 적어두면 별거 없지. 여름인 거는 이 밑에가 여름인 거. 여기랑 여기 A, B네. 겨울인 거는 B, C겠네. 반대니까. 겨울인 거는 겨, B, C 하면 되죠. 두 번째도 별거 없어. 지구 공전계도 20률의 변화를 쓰래. 이거 보면은 그냥 동그래졌으니까 20률 작아졌다 이렇게 쓰면 돼. 작아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에서 남반구 여름의 기온. 이거는 지금 최종적으로 가에서 남반구 봤을 때 지금 20률이 작아졌잖아? 작아지는 건 20률은 지금 북반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반비례 생각하라 했어? 남반구는 비례야. 그럼 20률 작아졌을 때 남반구 기준으로 연교차 작아졌다고 생각하면 돼. 이거 하나씩 계산하고 이러면 되게 오래 걸리니까 그냥 한 번에 적어. 연교차가 작아졌으면은 여름에 덜 뜨겁고 겨울에 덜 춥고잖아. 그러니까 여름의 기온은 하강하고 원래보다 조금 덜 뜨거워야 되니까 겨울은 덜 추워야 되니까 상승하여서 이게 잘 맞물려져서 결국엔 연교차가 작아진다. 이렇게 연교차 먼저 적고 나머지를 이렇게 매치하는 게 조금 더 계산하는데 빨라요. 해석하는데. 그다음에 나를 보면은 자, 이 세차운동이랑 기울기, 경사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그럼 세차운동이 일어나면 이거 13,000년 후겠지? 그럼 북반구를 기준으로 북반구를 기준으로 세차운동이 일어났으니까 연교차 커져. 그다음에 경사각도 지금 증가했지. 그러니까 연교차 커져. 이 두 번째 거는 그냥 커지면 커진다고 했지. 둘 다 연교차가 커지니까 연교차 커져. 이렇게 가끔씩 상쇄될 때가 있어. 연교차가 커지는데 얘는 작아지고 어떤 애는 커지고. 그러면은 이렇게 계절을 바꾸는 세차운동이 제일 영향을 많이 끼친다 생각하면 돼. 얘는 완전히 이렇게 변하는 거니까 계절이 완전히 바뀌는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더 심해지든 더 적어지든 좀 얘보다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세차운동이. 이거는 문제 나오면 한번 보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번에는 연교차가 커지니까 여름에는 더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더 추워져서 여름에는 상승하고 겨울의 기온은 하강하여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이번은 상승, 하강, 커진다. 이렇게 써요. 그러면 밑에 OX 요런 거 이제 중요하죠? 봅시다. 1번 가는 근일점에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증가하였다. 실제로 원이 됐잖아. 그러면 증가하는 거 맞지? 지금 원래 납작할 때는 근일점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엄청 가까웠는데 멀어졌어. 거리가 멀어졌어. 원일점은 실제로 가까워졌지. 그래서 5고요. 2번 가에 의해 근일점과 원일점에서 계절이 현재와 반대로 바뀐다. 아니죠. 이 20년 변하는 걸로 계절이 바뀌는 건 아니야. 세차운동에서만 바뀌지. X. 그 다음에 3번 가에서 북반구의 여름은 현재보다 기온이 높다. 이건 맞죠? 맞지? 원래는 원일점이 더 멀었어. 찌그러질 때는 원일점이 더 멀어. 근데 원 모양이 되면서 원일점이 조금 더 가까워졌어. 태양이랑. 그러니까 여름에 좀 더 더워지겠지. 그러니까 연교차가 증가하지. 그 다음에 4번 나는 약 26,000년 후의 모습이다. 나는 지금 반대 모양이 됐으니까 13,000년 후의 모습이겠지? X. 틀린 것도 다 적어주세요. 26,000년 아니고 13,000년. 그 다음에 5번 나에 의해서 원일점에서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현재와 반대로 바뀐다. 그렇지? 왜냐면 세차운동 일어나니까 원일점이든 근일점이든 계절 반대로 바뀐다. 5. 6번 나에 의해 북반구의 여름에는 현재보다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진다. 지금 경사가 커졌잖아. 24.5도로. 그럼 남중고도 높아지겠지. X. 7번 나에서 연간 지구에 입사하는 태양광 에너지야. 이거 은근 많이 나온다고 했지? 얘는 현재와 같다. 이음. 5주 5. 20년 변화가 없잖아. 완전 그냥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는 똑같아. 경사 강만 변한 거야. 그러면 이 북반구에 도달하는 태양광 에너지량은 증가할 수는 있지만 이 지구 전체로 봤을 때는 그냥 그대로라는 거야. 여기서 오는 에너지는. 근데 이거 항상 5. 그래서 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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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2교시에 할 거는 통합과학에서 다 배운 내용이야. 여기 통합과학에서도 배운 내용이지. 근데 이거 되게 헷갈리잖아. 별거 아닌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보면은 일단 지구의 온실 효과 읽어볼게. 지구의 복사평형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고 흡수한 양만큼 우주 공간으로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이게 뭐 시간, 그다음에 기온으로 치면은 원래 태양 복사 에너지를 우리 지구는 계속 받으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거 맞잖아. 열을 계속 받으면. 근데 실제로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일정 온도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이렇게 유지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우리가 그냥 한 방향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만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게 맞겠지. 근데 복사 평형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도 일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어서 그래.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랑 지구 복사 에너지랑 같아서. 근데 우리가 왜 들어오는 것만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는 가시광선이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이라서 지구도 열을 방출하고 있지만 우리 눈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기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실제로는 같으니까 온도가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핵심은 복사 평형의 핵심, 연평균 기온이 일정하다.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고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복사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건 흡수 에너지랑 방출 에너지가 같다는 거. 이것도 완전 중요한 얘기죠. 들어오는 만큼 나간다는 거. 똑같은 양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복사 에너지 이거 다 통합과학 때 했던 건데,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파장이 짧은 가시광선, 파장이 짧다는 것까지 기억해줘야 되고, 지구의 대기를 거의 통과해. 그냥 바로 통과해서 지표로 가. 근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잖아. 적외선은 이제 온실기체들이 잘 흡수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표로 가는 게 아니라 온실기체가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하고, 이런 대기 재복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온도가 높아졌었지. 온실 효과가. 그래서 대기가 있을 때만 일어나는 거였잖아. 온실 효과 읽어보면은 온실기체가 태양 복사 에너지는 대부분 통과시키고, 왜냐면 얘네들은 가시광선이니까. 지표에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는 흡수했다가 일부를 지표로 재복사하면서 지표면의 온도가 높아지는 현상을 온실 효과라고 했었고, 온실기체는 아까 했었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산화, 이질소까지 있었어. 그래서 자연적인 온실 효과는 지구의 평균 기온을 약 15도로 일정하게 유지시켜서 지구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적당한 환경이 만들어진다. 안 좋은 게 절대 아니야. 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면은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8도잖아. 왜냐면 들어오는 만큼 그냥 나가니까. 안 데워지니까 안에서. 근데 대기가 있을 때는 온실 효과가 일어나면서 여기 지표에서 방출된 게 대기에서 흡수되고, 다시 대기에서 흡수된 애들이 지표로 방출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데워진다, 지구가. 그래서 평균 기온을 약 15도로 유지시켜주는데, 이제 지금은 온실 효과가 너무 과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그냥 이런 현상 자체를 봤을 때는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적당한 좋은 애입니다. 오른쪽에 온실기체의 특징. 온실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해야 되는데, 모든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것은 아니다. 질소나 산소처럼 원자 두 개로 이루어진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네들은 온실기체라고 안 하죠. 온실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지만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과 같은 분자는 적외선을 흡수할 수 있어서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가볍게 읽어보면 되고요. 온실기체와 온실기체 기여도,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 일단 수증기가 가장 기여도가 높죠. 이산화탄소가 가장 높은 거 아니야? 그래서 중요하지. 요거 수증기만 좀 기억해주면 돼. 나머지는 몰라도 되고, 수증기가 기여도가 제일 높다. 그래서 밑에 보면 수증기는 자연적인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데 주된 역할을 하지만 인간의 활동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막 수증기 줄여야 돼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근데 이산화탄소가 문제라는 건 우리 대부분 잘 알잖아. 그 이유가 인위적인 요인의 영향을 안 받아서 그래. 온실 효과 기여도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크다. 우리가 줄이고 늘릴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가 제일 큰 거지. 이산화탄소는 메테인보다 온실 효과율은 낮지만 대기 중 농도가 높아서 온실 효과 기여도가 더 크다. 실제로 그 똑같은 양이 있을 때는 메테인이 훨씬 더 높겠지만, 지금 우리 지구의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가지고 더 문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요거 익숙한 그림 나왔죠? 이거 진짜 짜증나. 보면은 지구의 열수지와 온실효과, 열수지는 이제 열이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열수지의 값은 지표나 대기나 우주에서 다 값이 달라. 다 다르지만
구했잖아. 그래서 그냥 흡수량이랑 방출량이랑 같다라고 하면 모든 게 다 나오긴 했었지. 그래서 사실 나는 이런 거 할 때 이런 총 에너지를 외워두라고 하긴 하거든. 물론 계산하면 다 나오긴 하지만 그냥 한 번에 알아두면은 계산하기가 훨씬 간단하니까. 너 어차피 계속 풀 거니까 내신에서 외워주는 게 좋겠지. 원래 지표가 138이었는데 이 계정에서 이제 또 바뀌었어. 145로. 이렇게 145, 156, 70. 이거는 뭐 지금 당장 안 외워도 되고 계속 문제 풀면서 그냥 이제 숫자를 계속 보다 보면은 외워질 거야. 이게 숫자가 다르게 안 나오고 그냥 항상 요 그림 똑같은 거 계속 나오기 때문에 처음 볼 때 너무 힘들 수 있어도 우리 한 번 했으니까 그냥 한 번씩 보자. 일단 지구 전체 먼저 보면은 일단 흡수량이랑 방출량 항상 계산을 해주고 둘이 같다라고 했으면 됐었지. 요 숫자만 기억을 해주면 돼. 그래서 뭐 방출부터 하면은 흡수부터 할게. 흡수부터 하면은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는데 지금 여기서 반사가 30만큼 된대. 대기에서 반사되는 거 24, 지표에서 반사되는 거 7. 총 30 반사돼서 들어오는 게 70이다. 70. 흡수가 70이다. 그리고 방출도 보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나가는 게 방출이야. 지구 복사 에너지로 나가는 거. 지표면 복사로부터 12만큼 나가고 지표에서 이 총 116 나가는데 대기로 104 들어가고 이 우주 밖으로 12만큼 나가. 이 12 나가고 그 다음에 대기와 구름의 방출. 이번엔 이 대기에서 방출되는 거 58. 이거 두 개가 합쳐져서 70만큼 나간다. 근데 둘이 다른 거는 들어오는 거는 태양 복사 에너지지만 나가는 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야. 들어올 때는 가시광선이지만 나갈 때는 적외선. 이런 것도 이제 문제로 진짜 많이 나오지. 가시광선, 적외선. 그 다음에 우리 대기 지표도 그냥 총량만 기억해주고 한번 읽어보면 돼. 별거 없어. 흡수하는 거 먼저 볼게. 태양 복사 흡수. 지금 이번에는 그 대기, 이 지표로 들어가는 화살표 말고 이 중간 부분에 있는 화살표를 다 합치면 돼. 그럼 지금 보면은 일단은 대기로 23만큼 흡수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지표로 70만큼, 그럼 대기로 23만큼. 70 아니고 47, 23에서 총 70이 들어오지. 그 다음에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이런 애들도 있어. 액체가 기체로 변하면서 물을 필요로 해. 24만큼 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대류와 전도에서도 열이 5만큼 들어가. 그 다음에 지표면의 복사. 이 지표에서 대기로 복사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나가지 않고 온실기체 때문에 대기로 복사가 되는 거야. 104.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합쳤을 때 156이 나온다. 계산할 때 그냥 대기 쪽으로 화살표 있는 거, 대기 쪽으로 있는 거 그냥 다 더하면 돼. 요거. 이렇게. 그 다음에 방출하는 거는 대기에서 화살표 나가는 걸 보면 돼. 그러면 이 방출, 이 대기에서 나가는 거, 여기 이렇게 나가잖아. 대기와 구름의 방출 58. 그 다음에 대기의 재복사. 이거는 방출 우주로 이렇게 나가는 거고 대기에서. 그 다음에 얘는 대기에서 다시 지표로 들어오는 거야. 원래는 바로 나가는데 온실 효과 때문에 다시 지표로 들어오는 거지. 98. 얘는 더해서 156이 된다. 이것도 그 중간 과정에서 화살표 밖으로 이렇게 되는 거 두 개 외워주면 돼. 이걸 계속해서 보면 그냥 위치도 다 기억이 나니까 그냥 하면 돼. 156. 네, 마지막 지표. 지표도 지표면을 봤을 때 들어오는 거, 화살표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 이 양이 똑같으면 돼 그냥. 그걸 흡수 보면은 태양 복사 흡수 일단 47. 화살표 들어오는 거, 이건 반사니까 아니야. 47. 그 다음에 대기의 재복사, 화살표 들어가는 거 얘밖에 없지. 대기에서 지표로 들어가는 거. 더했을 때 145, 47 더하기 98. 근데 이런 숫자가 그냥 뭐 교과서마다 한 1, 2 정도는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 완전히 똑같다는 거는 아니야. 그래서 이거 그래프 보면서 조금 더하기 빼기 하면서 계산해봐야 돼. 그다음에 방출되는 거는 지표면에서 밖으로 나가는 화살표 다 합치면 돼. 물의 증발, 대류와 전도, 지표면 복사. 116, 5, 24. 지금 밖으로 나가는 거 더하면 되는 거지. 똑같이 145 나온다. 여기서는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낼 수 있겠지. 지표에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봤을 때 파장이 짧은 영역의 비율이 더 높다. 맞아, 틀릴까? 지금 태양 복사 흡수는 얘는 가시광선. 그 다음에 대기의 재복사 흡수. 이건 대기에서 방출하는 거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야. 적외선이야. 그러면 파장이 짧은 영역이 더 크다라고 하면 틀린 거지. 47, 98이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는 거.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 숫자 채우기지. 그래서 뭐 A가 B보다 크다, 뭐 C가 D보다 크다, C 더하기 D는 2다,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지. 그래서 뭐 마지막 여기는 그냥 탁 쭉 읽어보면 되는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강화되어서 평균 기온이 점점 상승하는 현상. 지구 온난화의 원인 보면은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는 거.
그다음에 산업혁명 이후 화석 연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의 대기 중의 온실기체 농도가 증가했대. 그래서 최근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되었대요. 제일 영향 많이 끼치는 거 이산화탄소, 수증기도 아니고 메테인도 아니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두 번째, 숲의 파괴로 식생 감소. 광합성량의 감소로 이산화탄소 흡수도 감소한대요. 더 많아지겠지? 그다음에 가축 사육 증가, 호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소화 활동으로 메테인 배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했다. 이거는 그냥 다 생각만 있으면 다 풀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냥 이산화탄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온실 효과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서부터는 그냥 진짜 다 읽어보면 되는 거거든. 한 번씩 쭉 보자 그냥. 지구의 연평균 기온변화와 온실기체 농도 변화. 지금 기온 변화가 갑자기 확 플러스가 됐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최근 급격하게 상승됐대. 그 이유는 온실기체 농도 변화 때문이겠죠?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재 이산화탄소랑 메테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원인에 따라서 온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인은 인간의 활동으로 방출된 온실기체. 그 다음에 왼쪽에 ppm이랑 ppb라는 단위가 있는데 이것도 진짜 가끔씩 지역적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ppm은 100만 분의 1이고 ppb는 10억 분의 1이야. 그러면 이 ppm, 이 ppb 이런 식으로 비교했을 때 이 ppm이 훨씬 크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 이제 단위를 잘 모르면은 힘들죠. 대소 비교가. 대소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그래서 각각 100만 분의 1인지 10억 분의 1인지 이런 거 알아야겠지. 그 다음에 또 밑에 왼쪽 두 번째 보면은 화산활동과 기후변화. 대규모 화산활동으로 방출된 이산화탄소랑 수증기 등은 지구의 평균 기온을 높이지만 화산재나 이산화황 등은 태양빛을 차단하여 평균 기온을 낮춘다. 그러니까 항상 높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투과율 낮아지면 기온 낮아졌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종합해서 결국엔 높아지는 거야. 첫 번째 애들이 좀 더 영향을 많이 끼쳐서. 기후변화의 자연적인 요인에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억제하는 것도 있다. 이것도 알아주면 좋지. 항상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지구온난화의 경향성 한번 보면은 지금 계속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추세고 1960년 이전보다 이후에 기온 상승이 더 뚜렷하다. 기후 모형으로 모의 실험한 지구의 기후변화랑 실제 관측 온도. 지금 자연적이랑 인위적 요인 모두 고려했을 때 지금 이 노란 색깔 그래프라는 거야. 그리고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지금 요거 파란 색깔, 보라 색깔.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가 요거 파란 색깔. 그래서 얘네들을 총 합쳤을 때 계속 증가를 한다는 거야. 읽어볼게. 자연적 요인만 고려했을 때는 이 초록 색깔 말하는 거지. 그래서 기후 변화가 거의 없어. 뭐 태양 활동 변화, 화산 활동, 아까 앞에서 배운 그 자연적 요인 5개. 요거 봤을 때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인위적 요인을 보면은 관측 기온보다 더 크게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고 있죠. 이 파란 색깔 보면은. 그 다음에 인위적 요인 중에 또 에어로졸만 고려했을 때 에어로졸은 아까 기온 낮아지는 거라 했잖아. 그래서 이게 기억해달라 했잖아. 얘만 봤을 때는 또 기온이 낮아져. 그래서 이거 이게 자연적 요인이 보라색이고 저 에어로졸이 초록색이네요. 낮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 모두 고려했을 때는 잘 들어갔는데 기후 모양이 지금 현재랑. 최근에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인위적 요인에 의해 나타난다는 게 요거 때문이야. 자연적 요인만 봤을 때는 거의 기온이 일정하니까 요렇게 일정한데 인위적 요인이랑 합쳤을 때 올라가는 거니까 얘가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끼친다라는 그래프입니다. 그런 걸 알려주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수면 변화도 왼쪽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럼 빙하가 계속 녹는다는 소리죠. 지구온난화의 영향 이것도 그냥 읽어보면 돼. 너무 당연한 거잖아. 해수면 상승하고 빙하가 융해하면서 그 다음에 기후대가 변화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한 여기 정도에 사는 식물이야. 근데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이 고緯도에서도 발견이 되는 거야. 원래 여기는 차가운 지역인데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이 식물이 여기로도 이동을 하는 거지. 이런 게 이제 기후대 변화를 말하는 거야. 식생대가 고緯도로 이동한다. 저緯도에서. 그 다음에 강수량과 증발량 변화 이런 것도 일어나겠죠. 기상재해가 증가하고요. 열대성 질병의 확산, 말라리아 같은 열대성 질병이 원래는 저緯도에서만 일어나야 되는데 고緯도로 확산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생태계 변화,
당연히 일어나겠죠? 백화현상이 증가한대. 이 백화현상 밑에 보면은 수온 상승으로 인해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탄산칼슘이 석출되어서 해저생물이나 바위 등에 달라붙으면서 하얗게 보이는 현상이래. 바닷속 사막화 현상이라고도 하죠. 이런 게 일어난대요. 그냥 알아두면 좋아. 한번 읽어보면서 해수순환의 변화. 또 우리 이거 심층순환 할 때 배웠지. 지구온난화 때문에 원래 차가워야지 잘 가라앉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덜 가라앉겠지? 그럼 심층순환이 약해지면 표층순환도 약해지고 그럼 순환이 덜 되니까 기온이 높아지겠지. 근데 용존기체가 감소하고 용존기체도 해수가 차가워야지 잘 녹는 거였잖아. 근데 해수가 증가하면 감소하겠지. 해양 산소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은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도 증가하면서 pH가 감소해서 산성화가 일어난대요. 이거는 사실 거의 안 나오고 그냥 기억니은 딕을 이용해서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끼치는 애는 그래서 고르는 거 정도만 나올 거야. 안 해도 돼. 마지막. 이것도 진짜 거의 안 나오는데 내신이니까 그냥 한 번씩 알아주면 되겠죠? 여기는 각자 그냥 읽어봐. 그냥 기후변화의 완화 방법. 첫 번째는 온실기체의 배출량을 줄이는 방법. 여기도 너무 쉽긴 하지만 조금 생소한 내용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거든? 한번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대요.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개선한대요. 발광 다이오드 기술, 열에너지 손실 줄이는 초전도 기술 이런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해서 효율성을 개선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자전거, 대중교통, 분리수거 재활용하래요. 그다음에 온실기체 제거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저장, 발전소나 제철소 등 산업시설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해양이나 육지 지층 속에 저장한다. 뭐 이런 것도 있대. 해양 비옥화, 식물성 플랑크톤을 대량 증식시켜서 광합성량을 늘린대. 그러면 이산화탄소 양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대규모 숲 조성 이런 것도 하면은 이산화탄소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지구의 태양극사 에너지 흡수량을 감소시키는 방법. 흡수량. 지금 온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니까 덜 흡수되게 하자는 거야. 그럼 아까 배운 에어로졸 뿌리기. 에어로졸이 은기와 만드는 거라 했으니까 구름 잘 생긴다고 했지? 그럼 태양극사 에너지를 덜 흡수하겠지. 이렇게 해서 반사도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 우주 반사막 설치. 요거는 읽어보면은 우주에 거울이나 반사막을 설치하면서 태양극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네. 요거는 이제 또 이 계정에 추가된 내용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은 즉각적인 지구의 기온 하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반사막 설치에 비용이 많이 들고 반사막 잔해는 우주 쓰레기가 되어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대. 이렇게 이면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기후변화에 적응 방안 보면 옥상 정원 활용, 가로수 조성, 빗물과 증수 활용, 폭염시 야외활동 자제, 범람 지역 정비 뭐 이렇게 있대요. 이거는 그냥 다 읽어보면 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제적인 협력. 이것도 지금 다 몰라도 되고 그냥 내신 직전에 선생님이 알려주신 것만 좀 집중해서 가져가면 돼. 사실 이거 정도만 이제 가끔씩 나오고 나머지 진짜 거의 안 나와. IPCC 이것도 나온다. 나머지는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한 번씩 보면 되고 뭐 이렇게 다양한 협의가 있대. 근데 이런 거는 그냥 읽어보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아까 배운 그 세 가지 외적 요인 세 가지 말고는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 파트는. 한번 문제 보면은 요거 대표자료 분석 한번 해보자. 이거 한번 빈칸 채워 넣어보세요. 여기는 별거 없지.
똑같지? 지구 평균 기온은 계속 상승폭이 컸다. 그 다음에 2번. 온실기체 농도는 1880년대 이후로 대체로 증가하였다. 그래서 3번. 해수면은 비가 계속 녹으니까 상승하였다. 또 보면 해수면 점점 상승하고 있지. 4번.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960년대 이후로 증가한 주된 원인은 화석 연료 사용, 또 시멘트 사용, 플레어링이 있다. 이거 그냥 적혀있는 거 똑같이 쓴 거죠. 그러면 OX 한번 보면은 요거는 불러주면 OXXX, OXX 이렇게 되겠지. 요거는 사실 너무 쉬우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한번 문제 풀어보자. 실력어 119쪽 펴보세요. 요거에 2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험 기간에는 기출도 풀어줄게. 우리가 어려운 기출이 진짜 많아. 너무 쉬운 편이야 이런 문제는. 보면은 지금 A랑 B 중에 공정궤도 이식률이랑 자전축 기울기 변화를 좀 체크해야 된대. 그러면 이거 Y축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이식률은 0.005에서 0.0058? 뭐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위아래로 0.04보다 커질 수가 없어. 이식률은. 그래서 얘가 무조건 파란색이 이식률. 그리고 자전축 경사각은 21.5도부터 24.5도 뭐 이렇게 변한다고 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얘가 자전축 경사각 기울기의 변화. 이건 Y축을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그림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꼭 외울 필요는 없어. 이 틈을 훨씬 더 이제 더 넓게 설치하면은 또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냥 우리가 외워두고 있는 걸 상태로 매치를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 기억은 이식률이 A다. 틀렸죠? X. 그 다음에 니은 10만 년 후에 원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다. 원래 우리 원일점에서 여름이잖아. 이응이응. 근데 이 계절이 바뀌는 거는 세차운동일 때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 좀 많이 이렇게 적어둔 건데 그냥 뭐 고려할 필요도 없고 바로 틀렸어. 왜냐면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말이 뭐냐면 세차운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 말이 만약에 안 적혀 있잖아? 그럼 이것까지 생각해야 돼. 세차운동은 26,000년이 주기니까 그러면 10만 년일 때는 몇 번 거친 거지? 그러면 지금 계절이 바뀔 땐가 안 바뀔 땐가 이거를 계산해서 써야 돼. 좀 딱 떨어지는 숫자로 줬겠지. 그러면 10만 년은 좀 계산이 안 되니까 이렇게 고려하지 말라는 소리니까 그냥 틀렸다는 거지. 세차운동 말고는 계절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이심률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귿. 기억 시기엔 우리나라에서 기온의 영도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이걸 이렇게 하나씩 여름엔 어떻고 겨울에 어떻고 체크해도 되지만 문제 이제 빨리빨리 풀어야 되니까 외워두면 좋다고 했죠. 기억 시기는 지금 여기야. 그러면 자전축 경사각은 커진 상태. 이거 항상 이 현재랑 비교하면 돼. 현재
현재 여기였는데 기억에서 여기잖아. 그럼 커진 상태. 그 다음에 20률은 현재 여기인데 기억에서 여기야. 20률은 작아진 상태. 이렇게 일단 쓰고 우리 북반구를 기준으로 경사가 커지면은 이 연결차 커지는 거였고 20률이 작아지면 연결차 커지는 거였잖아. 완자에서는 아마 이렇게 동일한 것만 나올 거야. 그래서 커진다. 맞죠? 2번. 2번.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외워보면서 총 정리해봅시다. 우리 이렇게 세 가지 배웠었는데 요거가 이제 이 파트에서 제일 핵심 내용이라고 했지. 꼭 외우고 가야 돼. 세차 운동은 자전축 경사 각이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야. 여기였다가 여기로 완전히 바뀌는 거였어.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연교차가 증가했고 남반구에서는 연교차가 감소했다. 항상 세트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차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는 13,000년 후를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13,000년 전이라는 말도 있어. 전이라고 해도 똑같아. 전으로 돌아가도 여기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이건 다르지. 19,500년 전. 요거는 19,500년 후랑은 달라. 얘는 6,500년 후랑 똑같겠지? 생각해보면 돼. 원래 위치에서 반바퀴 간 거랑 원래 위치에서 3번 전으로 돌아간 거랑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이게 똑같다는 거. 근데 13,000년 후랑 전은 완전히 반대니까 똑같아. 요렇게 이 전후로도 많이 페이크 치거든? 이거 잘 봐야 돼. 전도 많이 나와, 후도 많이 나오지. 마찬가지로 6,500년 후는 19,500년 전이랑 똑같겠지? 그래서 우리는 한 방향으로만 외워주면 반대 방향은 그냥 거꾸로 생각하면 돼. 항상 이 자전축의 세차운동 방향은 시계 방향, 공전 궤도 방향이 반시계니까 반대라고 했어. 외울 거 많죠? 자전축 경사각은 얘가 제일 간단한 애였어. 그냥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 남반구 둘 다 연교차가 커졌어. 왜냐면 경사가 커지면 여름엔 남중고도 높아지고 겨울엔 남중고도 낮아져서 여름에는 더 뜨겁고 겨울에는 더 춥고 해서 연교차가 커졌었지. 얘는 둘이 반대 아니고 똑같았다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 20률. 20률도 이제 커질 때 작아질 때 둘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뭐 하나만 외워주면 되는데 20률 커질 때로 치면은 요 말은 이제 좀 더 납작해진다는 거야. 하원에 가까워진다. 20률이 작아진다는 말은 납작한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니까 원에 가까워진다. 원에 가까워지면 원래 멀었던 원일점은 태양에서 가까워지고 근일점은 가까워지만 멀어지고 그래서 이 사이의 거리가 거의 비슷해진다. 원일점이랑 근일점이. 20률이 커지면은 원일점에서 더 멀고 근일점에서 더 가깝고 이 차이가 커진다. 그래서 20률이 커지면은 우리랑 남반구 했을 때 원일점에서 더 멀어지고 근일점에서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럼 우리 이응이 원일점에서 여름인데 더 멀어졌어. 그럼 여름에는 좀 덜 더워. 그 다음에 겨울은 근일점에서 겨울인데 가까운데 더 가까워졌어. 그럼 겨울인데 태양에서 가까워지니까 덜 추워. 그러니까 덜 덥고 덜 추우니까 연교차가 작아지는 거지. 헷갈릴 때 그냥 이렇게 직접 생각해보면 돼. 남반구는 반대. 20률 커질 때도 반대겠죠. 연교차는 커지고 연교차는 작아진다. 그래서 20률은 북반구를 기준으로 반비례한다는 거 얘기했었지. 요렇게만 요거 써져 있는 것만 다 외우면 다 성공한 거야. 우리 이 파트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 여기도 지금 우리 큰 2단원 끝나가지고 123쪽까지 해와. 전부 다. 저번에 배웠던 엘니뇨, 라니냐 파트까지 포함해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제일 어렵지. 엘니뇨랑 지구기후 변화가 제일 어려운 파트야. 이번 주에 좀 열심히 해오세요. 하셔도 됩니다.